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검은색 펜뿐만 아니고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뭐 빨간색, 파란색 칠하는 게 뭐 더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사실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역사적으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선생님들이 중요하다, 밑줄 그어라 또는 판사하면서 빨간색 분필, 파란색 분필 막 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려는 건 이게 뭐 특히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 방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영상을 보는데 좀 여러분들이 눈요기 하라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따지자면 중요하다 이 좀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이 사실을 알면은 그 시대 전체를 조망하는데, 그 시대의 전체를 한번 개괄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 파란색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위진 남북조 시대 우리 한번 적어 봅시다. 위, 진, 남북조. 위진 남북조 시대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저번에 쭉 한번 이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자, 한나라가 등장했는데 중간에 왕망의 신에 의해서 망했죠. 그 다음 광무제가 다시 또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한, 앞에 거를 전한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후한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후한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망하는데, 이 망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위, 촉, 오, 삼국으로 분리가 됩니다. 물론 후한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삼국으로 분리됐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은 위촉오가 들어서 가지고 후한이 끝끝내 멸망당했다고 보는 쪽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맞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여러분 혹시 게임이라든지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 삼국지를 접했으면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조씨의 위, 유씨의 촉, 손씨의 오나라입니다. 요것을 삼국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위진남북조라고 했죠. 자, 우리 한번 써봅시다. 뭐를 빨간색 한번 빨간색? 우리 파란색 한번 빨간색 한번 써봅시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다. 여기서 아니 그럼 왜 촉하고 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요 위가 바로 정통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정통으로 인정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후한이 망할 때 황제가 뭐 죽고 바로 뭐 위촉오라고 하는 혼란기가 등장을 해가지고 각자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후한이 존재하는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위나라, 이 조씨의 위나라에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선양을 어떻게 보면 해주는 거죠. 뭐, 그거를 선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기는 한데 해주죠. 그래서 자기가 황제에 오릅니다. 앞에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다음 황제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중국의 중원이라고 부르는 지역, 중심부를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중심 지역을 바로 이 위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촉은 서쪽에, 오는 남쪽에 치우쳐져 있었고 이 중심부 중앙을 위가 차지했습니다. 황하강이 있는 바로 그 유역을. 그래서 이 위가 정통인 거죠. 또 나중에 후대 역사가인 진수 같은 경우에도 그 삼국 중에 위를 정통으로 놓고 역사서를 쓰기도 했죠. 이런 여러 이유를 들어서 삼국시대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위가 정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다 부르는 겁니다. 이 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위, 촉오가 서로 싸워가지고 위가 승리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이 통합되기 전에 이미 위는 진으로 나라가 바뀌고 이 진이
중국 전토를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통일을 하게 됩니다. 유씨가 조씨한테 황제를 물려줬습니다. 조씨는 엄격히 따지면은 이 유씨, 후한의 신하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위나라의 신하였던 성이 사마씨가 있습니다. 사마씨가 역시 조씨 황제로부터 또 황제를 물려받습니다. 물려받았다는 표현이 적당치는 않지만 선양이라고 하니까 물려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이 중국 전토를 통일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요 파란색 한번 써볼까요? 예, 이 사마씨다. 성이 사마씨의 진나라가 중국을 그 다음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위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진이 참 특이한 게 우리 진시 황제가 세운 진나라하고 요 진나라하고 한글로는 똑같이 진입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진인데 엄밀히 말해서 한자는 서로 다른 한자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이라는 나라는 둘 다 단명을 합니다. 오래 존속을 못합니다. 얼마 못 가서 망하는데, 근데 이 진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진시 황제보다는 오래 버텼습니다. 왜냐? 우리 앞서 배웠던 주나라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나라가 견융족의 침입을 받아서 도읍을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 시대를 동주시대다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진나라도 북방의 우리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라고 불렀던 사람, 오랑캐로 불렀던 종족, 그 종족한테 밀려납니다. 사실은 망할 뻔했는데 수도를 남쪽으로 옮깁니다. 양자강이 있는 바로 그쪽이죠. 지금은 물론 이제 상해랑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작은 지도로 보면 고인근 지역입니다. 송건이 차지했던 건강, 건업 이런 지역이죠. 그쪽으로 수도를 또 옮깁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이주하고 난 진은 똑같이 진인데 그냥 진이라고 안 부릅니다. 요 진은 동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알겠죠? 나라 이름 왜 그렇게 부르는지. 자, 그럼 북방에는 누가 등장했느냐? 어떤 특별한 진나라처럼 한 개의 국가가 있었느냐? 바로 이렇게 남북조라고 했으니까 남쪽에도 왕조가, 북쪽에도 왕조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에는 중국 역사 자체가 이미 다이나믹한데 중국 역사상 가장 다이나믹한 시대, 중국 역사상이 아니고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역사를 데려다 놔도 이 5, 16국 시대만큼 다이나믹한 시대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역사를. 5호 16국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한국어로 적으니까 그렇죠. 오랑캐 호자입니다. 5 종족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운 시절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A,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D 이렇게 쭉쭉 16개가 아니고 동시에 이 중국 땅이 워낙 크니까 여기에도 A가 조금 있는데 B, 그 다음에 그 사이에 C, 그 다음 A가 망하자마자 D 이렇게 막 서로 난립했던 시기가 바로 이 5호 16국 시대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거의 안 다룹니다. 거의 내용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사실 아예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냥 5, 16국 시대다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학을 역사학과로 가거나 혹은 이미 역사학과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역사학과 다니면 이 영상을 볼 리가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 알 겁니다. 이 5, 16국 시대가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 대학원에 석사할 때 그 지도 교수님이 5, 16국 시대 불교사를 전공하셨는데 무지막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자, 이런 5, 16국 시대가 누구에 의해서 통일이 되느냐 하면은 일시적으로 북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위도 얼마 못 가 다시 또 나뉩니다. 동쪽에 있는 동위랑 서쪽의 서위로 나뉘어집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시간이 되면 다음에 이 5호 16국 시대, 이 남북조 시대, 아예 여기 위진 남북조 시대 전체를 그 고등학교 수준 강의가 아니고 다른 재미난 강의로 또 다음에 영상을 한번 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동위는 또 뭘로 바뀌느냐? 북제, 서위는 북주,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할해서 누가 등장하느냐면
잠시만요. 자, 남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쪽도 동진이 그대로 안 갑니다. 송, 제, 양, 그 다음에 다시 진 등장하는데 이 중국을 결국에 통일하는 거는 수나라입니다. 자, 요 시기를 되게 우리가 흔히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요쪽은 우리가 또 색깔 한번 해볼까요? 동진 이후에 송제, 양진이 가는 요 쪽이 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요거는 남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북쪽. 그래서 우리가 조선 왕조, 고려 왕조, 왕조라는 표현 쓰죠. 북쪽에 있는 왕조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남쪽에 있는 왕조다. 통칭한 겁니다. 왜? 나라가 계속 바뀌는데 그때마다 나라 이걸 뭐 이름을 다 불러야 되지만 동시에 이 시대가 어쨌든 북쪽은 북쪽 안에서 자기들끼리, 남쪽은 남쪽에서 자기들끼리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남북조 시대라고 불러도 크게 이견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 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거는 왜 또 어떻게 보면 동진도 뭐 어떻게 보면 남조, 이 56국도 북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데 크게 보면 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뭐 동진은 여준에서 나온 거고 아직까지 56국은 북조라고 부를 통일된 북쪽의 왕조가 없으니까 너무 자기들끼리 싸웠으니까 북쪽 지역은 또 북조라고 단일 명칭으로 또 쓰기엔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진행이 돼서 위진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해야 남북조 시대를 조금 그래도 보는데 전반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진 남북조가 봤는데 그럼 그 안에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위촉오로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위촉오, 여러분 아까 삼국지 이야기했지만 위나라는 이 조씨, 엄밀히 말하면 조조가 하는데 조조는 엄밀히 말해서 위나라의 황제는 아닙니다. 왕까지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아들내미 조비가 후한의 황제로부터 받습니다. 황제의 위를. 그 다음에 총나라는 유비가 그 아들 이제 유선이 가긴 하는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뺍시다. 뭐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조비는 이제 정통이고 이 사람이 황제의 위를 물려받았으니까 오는 송권 하는데 어차피 정통 아닙니다. 삼국지 소설에서는 많이 다뤘지만 위나라가 정통이고 이 조비가 이어받았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 유씨 한나라 후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 촉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촉한 부르기도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요 시대가 망하는데 왜 망하냐? 아까 말했죠. 사마시에 의해서 망한다고. 사마시에 의해서 망해서 진이 됐는데 이 진도 금방 망합니다. 이 뭐 영가의 난도 있고 한데 그것도 역시 교과서에서 한 줄 언급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그것도 역시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이 세계사 강의가 아니고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마시가 세운 진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입니다. 진도 북방에서 물러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죠. 오호에 의해서 물러난다. 오호는 근데 아까 오랑캐 호자라고 했죠. 이 오호가 흔히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흉노. 참고로 이야기하자면은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도 흉노한테 졌습니다. 근데 한 무제 때 오면은 우리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월지국에 장건을 보냈다 했습니다. 협공하려고. 근데 실패했다 했죠. 그런데 무제가 흉노를 제압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흉노가 명맥만 이어져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흉노가 어쨌든 이때까지도 아직 명맥은 살아 있었던 거죠. 갈, 선비, 강 이렇게 5 오랑캐가 북방을 차지했던 시기가 5호 16국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크게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5개 정도 이름만 한번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 화북의 16국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되니까 이 진은 동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강남에 동진을 세우게 되죠. 사마예가 세우게 됩니다. 동진 같은 경우에는. 동진은 역시 사마시인데 사마예가 세우게 되는데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황제의 권력도. 그러다 보니까 이 동진은 굉장히 어떤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을 못합니다. 뭐냐면은 중국의 중심은 황하강입니다. 위나라도 그렇고 진나라도 그렇고 남쪽으로 쫓겨온 거라고. 남쪽은 원래 중국의 중심부가 아닙니다. 근데 황제가 오는데 황제 혼자만 왔겠죠. 원래 귀족, 진나라의 귀족들도 따라 내려왔겠죠. 그런 유민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원래 거기 토착 세력들, 남쪽에서도 일반 백성들 말고 좀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우리가 토착호족이라고 합시다. 토착호족. 이 사람들이 그 중앙 권력을 이루게 되는데, 이 둘이가 근데 서로 반목을 하고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왜? 황제가 좀 권력이 강해가지고 어떻게든 둘을 융화시키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 황제 권력 자체가 약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대립을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이 계속되어지면서 아까 우리가 본 거 송제양진의 제일 첫 번째 송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 같은 경우에도 420년경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때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직 고구려 백제 신라 시절입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시절인데 중국이 분열해 있을 때 역으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안타깝게 분열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중국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때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고구려입니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절이죠. 분열, 남북조 시대. 그래서 역설적으로 중국이 우리 바라고 중국이 통일해 있으니까 무제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자기의 힘을 외부로 뻗쳤지만 지금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외부로 뻗칠 힘이 없으니까 역설적으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남쪽이 아니고 북쪽입니다. 56국. 이제 중국이 사람이 한족이 아니고 한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이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기존의 중국의 사상, 기존의 중국의 질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무래도 퇴색이 되겠죠. 뭐 퇴색이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저번에 배운 거 한나라 시대에 사막기를 통해서 들어온 종교 사상 뭡니까? 불교였죠. 근데 한나라 시대 때는 크게 흥하지 못했다 했죠. 그 불교가 바로 이런 5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융성합니다. 크게 융성하니까 아까 그때 우리가 누구라 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때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들여오죠.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불교가 융성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로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런데 이게 이 시대 56국 시대와 남북국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가 중국에서도 융성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56국을 우리가 아까 통일한 게 또 누구라 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북위라고 했습니다. 이 북위 통일을 했는데 통일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북위도 참 선비족입니다. 적읍시다. 선비족인데 이 사람이 그 선비족의 기풍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유목민들 전쟁하고 또는 유목적 삶 또는 이 상무적 정신 이런 것들을 중시했는데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자, 북위에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효문제가 등장해가지고 한 게 뭐냐? 얘 빨간색 한번 써봅시다. 그게 한화 정책을 펼칩니다. 한화, 한족, 중국식 정책. 우리가 중국화되자. 중국 애들이 하도 오랑캐라 부르니까 자기들도 진짜로 자기 스스로 오랑캐라 생각한 건지 한화 중국식 정책을 펼칩니다. 이 중국식 정책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원래 수도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평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로양, 낙양으로 옮깁니다. 참고로 낙양은 후한의 수도였습니다.
이 중국식 발음 로양 하는데 우리가 우리 발음으로 하면 낙양으로 옮깁니다. 이 낙양이 원래 어디냐면 후한의 수도입니다.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쪽으로 우리 숫자를 적읍시다. 이게 하나고, 그 다음 또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은, 한족 성씨를 사용해라. 그리고 한족하고 결혼해라. 이건 하나로 봐도 되죠. 한족 성씨 사용하고 결혼. 한족하고 결혼해라. 이 두 가지를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수도도 옮기고, 자기 성씨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의복, 옷 입는 거, 이런 것도, 또 언어, 이것도 완전 바꿉니다. 선비족의 언어. 언어라든지 의복, 복식 이런 거니까,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그냥 문화라고 합시다. 네. 뭐, 복장이라든지, 뭐, 언어, 이런 건데. 문화 금지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화 정책을 내세웁니다. 현문제도 나름대로 신경 쓴 겁니다. 왜냐? 이제는 뭐 선비족의 황제일 뿐만 아니고 자기는 뭐다 진짜로 황제를 썼으니까 이 중국 지역을 다스리는 전체의 황제, 더 나아가서 북쪽을 넘어서서 남쪽에 도망가 있는 이 남조 왕조까지 멸망시켜서 자기가 중국 전 지역의 황제가 아마 되고 싶었겠죠. 그러려면은 어쨌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이 정도면은 거진 뭐 90% 이상이 중국 땅이니까 사람도 중국 그 한족이고 자기도 그래서 아마 이 한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전체 황제가 되려고 했던 야망, 꿈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어쨌든 정책을 펼칩니다. 일단 이건 한화 정책이고 한화 정책 말고 그럼 한 게 없느냐? 있습니다. 이 사람 한 게 많습니다. 그럼 또 뭘 했느냐 하면은 지금 전쟁 많이 했잖아요. 전쟁 많이 하면 예로부터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살기 어려운 건 일반 평민 계층입니다. 근데 중국의 평민 계층은 누굽니까? 농민이죠. 농민이 전쟁 많이 하게 되면 뭐를 잃습니까? 토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효문제가 균전제를 시행합니다. 이 균전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그 황폐해진 농경지를 그 노동력을 갖춘 몰락 농민에게 분배를 합니다. 이걸 가짐으로써 뭐라 할 수 있냐? 세수 확보 첫 번째 할 수 있고, 농민이 안정화되면 그 사람들을 뭘로 쓸 수 있습니까? 군사로 여전히 쓸 수 있죠.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 오래되니까 농경지가 안 돼가지고 황폐화되고, 농민은 몰락하고, 이거를 균전제를 통해가지고 한 방에 나름대로 해결한 겁니다. 농민한테 황폐화된 땅 주고 그 농민이 이게 일구면은 농사 짓고 몰락한 농민도 없어지고 황폐한 농경지도 없어지고 해결을 본 게 바로 이 균전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은 결국에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선비족은 안 좋아하겠죠. 아니 선비족 지가 황제에게 선비족이고 선비족의 군사, 선비족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됐는데 자기는 이제 한족 황제처럼 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비족들 자기들 선비족 잘 나가던 사람들도 다 귀족이 됐을 테니까 이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효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권력이 강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됐는데 무마가 되고 효문제가 죽고 이 사후에 내분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까 북위가 뭐하고 뭐로 나뉜다 했습니까? 동서로 나뉜다 했죠. 동위, 서위로 분열되는 게 바로 이 역설적으로 그 한화 정책 때문입니다. 나뉘게 되죠. 근데 한화 정책은 어쨌든 저쨌든 긴 시간 넓게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이 반발을 선비족 반발사고 동의서위는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성공한 정책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나라 당나라 황제들도 호한융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랑캐 한족 말하는 거죠. 호한의 융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게 북쪽은 봤으니까 남쪽도 간단하게 보아죠. 한족이 강남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시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남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니 그러면은 아까 질문할 게 있겠죠. 아니 아까 오나라 이 송고는 남쪽에 있었다면서요.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또 셋이 한족끼리 나눠가지고 또 싸우던 시절이고 하니고 호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세운 정권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어떤 강남 지역 전체가 개발될 수는 없었죠.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반대로 이때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북쪽에 있는 유이민도 남쪽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도 남쪽으로 따라 내려가서 유이민도 많이 발생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유민들이. 그 사람들도 농력이 투입이 되니까 개발도 본격적으로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원래 옛날 저 진나라가 본격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강남지방의 농사법은 기본적으로 그 불 지르고 난 뒤에 물을 대는 화경수무 농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화북과 다릅니다. 화북은 우리 우경이 보급되고 난 이후로 땅을 깊이 가는 그런 깊이 가는 새로운 농법을 시행해가지고 농업 생산력이 크게 발전을 하였는데 그게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지방은 원래 또 한편으로는 땅에 물대기도 알맞고 지리적으로도 또 지역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남 지역이 본격 개발되면서 대규모 쌀농사 지대로 변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배우겠지만은 송나라 시대에 오게 되면은 대단한 미국 생산지로 변모가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알면은 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어떤 정치, 사회 또는 경제적 모습을 여러분들이 배운 겁니다. 그러면은 한편 또 요 시대에 그러면은 그 어떤 사회의 모습, 어떤 또 문화적 모습은 또 뭐가 있었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56국 시대가 오면서 불교도 많이 받아들이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한나라 시절에는 또 어떻게 관리를 뽑았다?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관리를 뽑았다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도 여전히 아직 과거제는 도입이 안 됐습니다. 대신에 뭐가 그 시행이 되냐면 이 국품 중정제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향거리 선제는 지방관하고 지방 유력자가 관 내의 인재를 추천한다고 했었지요. 자, 이 국품 중정제도 기본적으로는 좀 추천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각 주현의 중정관이 이 중정관, 지방관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이 중정관이 자기 지역 관내죠 따지면 자기 지역에서 이 사람은 또 관리의 자질이 있다 이런 사람을 총 1품에서부터 이 구품으로 평가합니다. 이 평가를 해서 이 구품 중정제입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추천하면은 국가에서는 딱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 이 정도 품을 가지고 있구나 봐가지고 관직을 주어서 등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저번하고 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중정관이 이 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그 지역 호족 아들내미라든지 호족 그 자체 그런 사람들을 줬겠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 높은 품, 이 상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족들이 점점 또 귀족이 되고 또 호족 세력이 점점 중앙 관료화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뭐 악순환이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죠. 그 시대는 원래 그런 시대였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게 구품 중정제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원래는 이상적으로 보면 능력이 중요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해지겠습니까? 능력보다는 뭐가? 호족이니까 가문이 더 중요시 되겠죠. 이런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호족을 비롯한 지배층이 다 높은 관직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오게 됩니까? 가문이 중요하게 되고 그 다 중앙 가서 귀족 되죠. 귀족이 되고 그럼 뭡니까? 한국사 여러분 다들 한국사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알겠죠. 고려시대 문벌 가문이 중요한 귀족, 문벌 귀족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왜 위진남북조 시대는 문벌 귀족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벌 귀족은 대토지를 소유해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남북조 시대에는 두 가지가 유행한 겁니다. 하나는 아까 한나라에 들어온 불교, 또 하나는 뭐가 유명하냐면 도교가 유행하게 됩니다. 도교는 우리 저번에 배웠 제자백가 시대 때 도가 그 장자하고 노자, 호전몽 이야기했죠. 이미 나왔었으면 이게 원래 중국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은 일단 불교부터 한번 봅시다. 불교는 되게 북조
우리 오랑캐라는 표현 저도 참 싫습니다만, 북조라고 합시다, 그래. 북조에서 많이 받아들입니다. 중국 애들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바로 그 나라에서. 북조에서 왜 하냐면, 이 왕권 강화에 특히 이용이 많이 되는 점도 있고, 또 하나, 원래 그 북조는 원래 한족이 세운 나라들이 아니니까, 굳이, 그 제자백가 사상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또 거기 제자백가 사상에 그렇게 중국 한족들만큼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거리낌이 덜 하죠. 원래부터 그들은 침공해온 세력들이니까. 새로운 문화가 또 그쪽 지역에 온다고 해서 그거를 크게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 불교는 또한 5, 16국 서로 많이 싸우니까 왕권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불교를 통해서 왕권도 강화시키고 일거양득인 거지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불경도 많이 한자로 번역을 하고 또 거대한 석굴 사원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윙강석굴 그 엄청나죠. 이 석굴도 바로 이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거는 도교 위진 교체기부터 남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신선사상하고 융합을 하면서 이 도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도교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종교적 어떤 믿음을 가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유행한 거는 그 노자와 장자의 노장사상도 유행을 하지만 동시에 청담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뭐 청담사상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현실 세계가 어지러우니까 그냥 현실 세계의 끈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막 우리는 자유롭게 살자. 현실에서 떨어진 철학적 이야기나 나누고 합니다. 실제 이래가지고 이 시절 청담사상으로 그 유명한 7사람이 있는데 중림칠현이 있습니다. 또 이 중림 뭡니까? 대나무 숲을 이런 데죠. 칠현. 7명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강, 완적, 산도, 왕룡, 완암, 유영, 상수 이런 7명의 선비를 말하는데, 문화적으로 보면 이 중림칠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국가적으로 보고 우리가 현실의 어떤 문제에 우리가 대입해서 보자면은 현실 세계를 잊고 혼란한 사회의 염증을 버리자, 세속에서 벗어나자, 속세를 떠나자 해가지고 굉장히 거대 담론, 철학적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굉장히 그 그림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도연명 들어봤습니까? 또 도연명도 이 시대고 고계지, 그 사람도 이 시대입니다. 그 여러분 한 개 얘기하면 이 도연명의 귀거래사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유명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련다. 세상과 사귀지 않고 속세와 단절된 생활을 하겠다. 세상과 나는 서로 인연을 끊었으니 다시 벼슬길에 올라 무엇을 구할 것이 있겠는가. 친척들과 정담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검은고를 타고 책을 읽으며 시름을 달래련다. 돈도 지위도 바라지 않고 죽어 신선히 사는 나라에 태어날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동쪽 언덕에 올라 조용히 읊조리고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는다. 잠시 조화의 수레를 탔다가 이 생명 다하는 대로 돌아가니 주어진 천명을 즐기며 살면 그뿐 근심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참 시 그 자체로는 굉장히 멋진 시죠. 이러한 비슷한 시는 나중에 그 중국 역사를 보면 또 남쪽으로 쫓겨가는 시기가 있는데, 그 남송 시기에 보면은 강절송의 시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족이 오랑캐라고 불렸던 민족에게 전쟁에 패하여 남쪽으로 도망간 그때 보면은 이런 경향의 시들이 많이 지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통일한 수나라, 그 다음 수다음에 등장하는 당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